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에 여행가서 귀신을 봤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군에 입대하기 전 저는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착잡한 시기였습니다. 입대를 약 2주 정도 앞두고 기분 전환도 할 겸 그간 짧게 한 아르바이트며 각종 소일거리로 모은 100만 원을 들고 혼자서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가서 가장 남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다가 그때 많이 어렸던 저는 부산을 생각해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한 번도 부산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었고 막연히 여름 휴가철 해운대 백사장만 떠올라서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 부산역 행새마을호 표를 끊었습니다. 1시간 정도 간단히 요기를 해결하고 기다리다 열차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막상 5시간 이상을 달려 부산역에 도착하니 혼자서 뭔가 쓸쓸하기도 하고 황량한 마음이 들어 그냥 바다나 보자는 마음에 다시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무로무로 해운대 행시내버스에 탑승하고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내렸습니다. TV에서 휴가철 풍경을 알려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해운대이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백사장 해수욕장이란 기대와는 다르게 제 개인적 주관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별거 없더군요. 사실 처음이라 명소가 어디인지 잘 모른 탓도 크겠죠. 이래저래 바다를 봐도 마음이 뚫리지 않아 그냥 갖고 온 돈으로 방이나 잡기로 하고 근처 숙박업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돌아다니며 방을 구하는 것도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비수기여도 아무래도 피서지이고 관광명소다 보니까 숙박비가 서울 도심과 견주어도 결코 만만치가 않더군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허름한 여인숙 비슷한 곳에 방을 잡았습니다. 일단 배가 무지하게 고파서 근처 편의점에서 혼자서 먹을 만한 먹을거리 몇 개와 소주 한 병, 맥주 한 캔을 사서 방으로 돌아가 벽걸이 TV를 틀며 혼자서 청승맞게 앉아 있었습니다. 조만간 입대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혼자서 소맥을 말아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며 앉아있으니 마음을 비우고자 떠나왔던 여행이 더 처량하고 슬프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밤 11시를 막 넘길 즈음 자꾸만 TV 소리 외엔 정적이 흐르던 방 안에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를 정체불명의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옆방이거나 밖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멈추지 않고 아주 가까이서 들리니까 가뜩이나 혼자 있는데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혼자 청승이고 뭐고 그쯤 되니까 그냥 모든 게 두렵게만 느껴져서 일단 방 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TV 볼륨도 크게 틀어놓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이불 뒤집어 썼습니다. 오지도 않는 잠을 청하며 눈 질끈 감고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독이란 게 있었는지 그러고 있으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이 떠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간이 새벽 3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술기운도 있고 해서 금세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머리도 좀 지끈거리고 화장실 가서 세수라도 하고 오려고 일어났는데 잠들기 전에 들렸던 그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겁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말이죠. 이쯤 되니까 그냥 그 방을 빨리 나가고 싶어지더군요. 일단 사람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인터폰 수화기로 카운터에 연결해서 새벽 늦게 죄송하지만 비품이 다 떨어져서 그런데 치약 좀 갖다 달라는 식으로 사람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방문을 두드리고 카운터에 계시던 아저씨께서 치약을 들고 쭈뼛하게 서 계셨습니다. 전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도저히 무서워서 못 있을 것 같으니 환불도 필요 없으니까 옷 입고 준비할 때까지만 옆에 있어 달라는 말도 안 되고 당황스러운 제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경우나 상황이면 주인이 발뺌하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설득하기 바빴을 텐데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제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겁니다. 전 그 길로 대충 주섬주섬 챙겨 밖으로 나와 근처 찜질방에 가서 잠도 오는 둥 마는 둥 대충 씻고 나왔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 뭐 기분 전환이고 뭐고 모든 기분이 소위 잡쳐서 그 길로 바로 해운대역까지 가서 서울역 행기차표를 끊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는데 뭐 특별히 무언가를 봤다거나 가위를 심하게 눌렸던 건 아니지만 외관에서 풍겨지던 이미지와 그때 그 소름 끼치던 알 수 없는 소리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선 도저히 느끼실 수 없을 만큼의 공포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을 나오면서부터 저를 따라오던 검은 복장의 여자는 아직도 제 침대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방학.
굉장히 옛날 이야기지만 여름이 되면 떠올라서 무섭습니다.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여름방학에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서 머물렀습니다. 매일 밭이나 논에서 곤충하고 올챙이를 잡으며 놀았는데 그날도 오전 중에 마음껏 놀고 점심을 먹은 뒤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 눈을 떠보니 집에 아무도 없어서 나는 모두들 뭐라도 사러 갔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는 그대로 놓여진 채였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발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래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고는 벌레를 잡기 위해 잠자리채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깥에 나오니 조금씩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여름인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끄러운 매미의 울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풀더미에 산처럼 있을 터인 벌레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곤충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말을 걸어주던 이웃 사람들 또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점점 불안해져서 근처에 있는 집마다 가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교적 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 가도 단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점점 날은 저물고 나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서워져서 길가에 웅크려 덜덜 떨었습니다. 인간은 진짜로 겁을 먹으면 울지도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아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한 산길에서 계속 떨고 있자니 갑자기 눈부신 빛이 보였습니다. 잘 보니까 트럭에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불안에 긴장이 풀리게 된 나는 엉엉 울었고 그대로 부모님께 안긴 채로 할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낮잠을 자고 있었을 텐데 어느새 내가 없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나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나는 무척이나 야단 맞았고 내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할아버지만은 나를 믿어주셔서 감싸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법이란다. 나도 어린아이였을 때 겪어봤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할아버지가 데려간 곳에 있는 근처의 지장보살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러 갔습니다. 의미는 몰랐지만 어쨌든 감사하라고 해서 어쩌면 할아버지는 뭔가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아직도 여전히 모르는 채입니다. 그저 굉장히 무섭고 이상한 체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친구. 어느 여름날 학교에서 친구 A가 담력 시험하러 가지 않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딱히 할 일도 없고 재미있을 것 같았기에 가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나는 담력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변두리에 있는 공동묘지 너머 숲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경솔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묘지에는 A와 함께 B, C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나는 오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A나 C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다 친했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B는 달랐습니다. 이전에 한번 크게 싸운 이후 나는 계속 B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A와 C도 당연히 내가 B를 싫어하고 피해 다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B를 데려왔는지 몰래 A에게 묻자 B가 꼭 가고 싶다고 끈질기게 따라붙어 어쩔 수 없이 데려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와버린 것을 어찌할 수도 없기에 나는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묘지를 지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주변은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져온 손전등을 켜고 A를 선두로 숲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사방팔방에서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깊은 숲인데다 여름이니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가끔씩 팔에 달라붙은 모기를 때려잡으며 우리들은 말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기분이 나빠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걷고 있던 B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A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A가 묻자 B는 고개를 흔들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뭐야, 놀랐잖아. A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B가 무서운 얼굴로 A를 노려보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A는 B와 이야기를 하며 앞에서 걸어가고 나는 C와 함께 뒤쪽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 꽤 깊은 숲속까지 왔을 무렵이었습니다. C가 나에게 작은 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B 녀석,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다고. 뭐가? 저 녀석, 아까 전부터 계속 입을 뻐끔거리고 있어. 그 말을 듣고 B를 보니 확실히 입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립싱크같이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이런 숲속에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네. 저 녀석 좀 이상해. 내가 말하자 씨는 근처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A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B와 앞에서 걷고 있었는데 먼저 가버린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B는 어째서인지 우리를 쫓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걷고는 있었지만 전혀 속도를 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걸렀습니다.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을 때 이미 B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렀지만 A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금 전 A와 B가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을 생각하고 혹시 B는 A가 어디 갔는지 알지 않을까 싶어 B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도 B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사이에 친구 2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와 C는 숲의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주변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A와 B를 찾았지만 결국 숲을 나설 때까지 두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섬뜩한 숲을 벗어나자 나는 내심 안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안에 A와 B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C와 얘기한 끝에 이대로 다시 찾으러 가도 잘 보이지 않을 테고 두 사람이 이미 집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간 뒤 나는 A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A의 부모님은 아직 A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B의 집에 전화를 거는 것은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C에게 부탁해 대신 전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B 역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큰일이 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경찰에 전화해 묘지 옆에 숲에서 담력 시험을 하다 친구들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해 숲과 묘지 부근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A와 B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력 시험 후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그 숲에서 A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한 것은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 시체는 꽤 부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최소 사후 6주는 경과된 상태로 눈에 띄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외상도 없고 해부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A의 사인은 조난에 의한 사고사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B는 그 이후에도 발견되지 않았고 나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사건 자체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대학생이 된 후 나는 우연히 서점에서 C와 마주쳤습니다. 그리움에 젖어 당분간 서로의 근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C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C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행방불명 상태였던 B가 작년에 그 기묘한 사건이 있던 숲 옆의 묘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B가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B를 만나보고 싶었지만 C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그럴 마음은 싹 사라졌습니다. B를 발견한 것은 그 묘지에 참배하러 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는 거기에서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삽을 손에 들고 미친 듯이 흙을 파며 A의 이름을 큰 소리로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B가 파헤친 무덤은 20개가 넘었고 묘비를 깨부수기까지 해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무척 곤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로 있을 수 있을까요? 몇 년 동안 행방불명이 되어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필 그 묘지에서 나타나다니. B는 무덤을 파헤치며 나타나기 전까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도대체 무덤을 파헤치던 것일까요? 수많은 의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나에게 C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말이야. 작년에 한번 B를 만나러 갔었어. 정신병원에 말이야. 경찰은 그 사건 이후 B를 의심하고 있고 나도 혹시 그 녀석이 A를 죽인 게 아닐까 생각했어. 그래서 경찰도 B의 친구라는 말에 특별히 내가 B와 만나는 걸 허락해 준 거야. 그리고 나는 B한테 물었어. 내가 A를 죽였어? 지금까지 잡히는 게 무서워서 어딘가에 숨어 있던 거야. C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C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B는 이렇게 말했어. 반대야. A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때 숲을 나가지 않았으면 너희들도 나도 전부 A한테 살해당했을 거야. 그 이후에는 비명이랑 신음소리밖에 말하지 않더라. 그리고 얼마 뒤
B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그 숲에서 자살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경악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관련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입니다. 후회는 충분히 했습니다. 가벼운 생각에 숲에 들어가 버린 것, A와 B를 버려두고 나온 건 나와 C만 살아남은 것. A는 정말 우리 모두를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두 B의 망상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무엇인가의 저주였을까요? 나는 지금도 그 사건의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주스. 학창시절 나는 어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프랜차이즈 체인점이었지만 상당히 너그러워서 휴식 시간이나 근무 중에 마음대로 커피나 음료를 만들어 마셔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휴식 시간에는 언제나 마음대로 취향에 맞는 음료를 만들기 마련이었습니다. 나는 커피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에 언제나 여러 과일 주스를 섞어 믹스 주스를 만든 다음 차게 해서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척 상냥한 아르바이트 선배가 있어서 언제나 그 선배가 휴식 시간만 되면 힘들지라며 특별히 믹스 주스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아침 일찍 만들어 시원하게 식혀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주스를 만들어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일찍 출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선배한테 답배로 주스라도 만들어 드리자라고 생각해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선배와 나를 빼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없는 날이었기에 아침 청소도 끝났겠다 맛있는 주스라도 만들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믹서가 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선배가 먼저 주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해져서 나는 주방 창문으로 몰래 선배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 맛있는 믹스 주스는 뭘 넣어서 만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필름통을 꺼내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믹서기 안에 붓고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쭉 내민 채 믹서를 들여다보는 선배의 입으로부터 무엇인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간 충격의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는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선배는 한창 믹서기 안에 주스에 자신의 침을 흘려 넣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냐고요? 너한테 주려고 주스 만들고 있는데. 네? 무슨 소리세요? 언제나 이런 짓을 했던 겁니까? 선배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믹서 옆에 있는 필름통을 잡자 기분 나쁜 냄새가 가볍게 감돌았습니다. 필름통 안을 보자 색도 냄새도 영락없이 정액이었습니다. 선배는 잔뜩 찡그린 내 얼굴은 아랑곳하지 않고 쑥스럽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미안, 좋아하고 있었어. 그리고 저기, 지금 솔로지? 나랑 사귀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며 싱긋 웃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기분 나쁜 짓을 해놓고 고백이라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몇 달 동안이나 그 놈의 체액이 들어간 주스를 마셨다는 생각에 구토보다도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게다가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그날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그 후로 그 가게 근처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지옥.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섭고 또 슬펐던 경험입니다. 아무래도 나 죽은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인파 속에 내가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의 연령대는 다양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바글댔지만 그중 눈에 익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한동안 걸렀습니다. 인파의 폭은 점점 좁아지더니 어느새 나는 한 줄로 걷고 있었습니다. 저 끝에는 새하얀 복색을 한 수염이 풍성한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 노인은 줄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야기를 끝낸 사람은 노인의 뒤쪽에 있는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내 차례가 되었고 노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 너는 죽었느니라. 뭐야, 신이라는 건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주일간 이 마을에서 일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단 하루 동안 집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마. 고작 일주일만 일을 하면 집에 갈 수 있다고. 의외로 조건이 너무 간단해서 맥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을 찾기 위해 마을로 향했습니다. 일도 곧바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건설 현장의 야근직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경험 삼아라는 시덥지 않은 이유로 선택했는데 직접 해보니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제일 놀라웠던 것은 아무리 땀을 줄줄 흘려도 지치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편하구나.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했습니다. 이 일만 끝내면 최고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나 때문에 슬픔에 잠겼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는 죽었지만 괴롭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8일째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8일째 날이었지 싶습니다. 7일째 업무를 끝내고 잠자리에 든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눈을 떠보니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택가. 익숙한 경치였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내가 나고 자란 마을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우 일주일 못 갔을 뿐인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집이 그립고 이 마을이 애틋하고 사람이 고파서 어느새부터 나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운차게 우리 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반응은 있었지만 내가 상상하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고 없는데 가족들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앞을 지나가며 툭 던지듯 내뱉었습니다. 7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왔나 몰라. 내 존재는 이미 지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생활이 평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고 없는 것입니다. 잊혀진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닫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습니다. 6번째 이야기. 어느 집이나 귀신은 다 있다. 원래 어느 집이든 그 집안에 귀신은 다 있다고 해요. 꼭 집뿐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귀신은 언제나 저희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귀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아니면 그냥 조용히 혼자 노느냐 이런 차이라고 할까요? 아마 지금 당신 주위에도 한 서너 명이 있을 거예요. 구석에 처박혀서 왕따놀이하는 놈, 천장에 매달려 있는 놈, 같이 모니터 들여다보는 년.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밝혀둘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아무튼 굉장히 저학년이었을 때요. 제가 그때 동네에서 공부뻥이라는 곳을 다녔거든요. 엄청 오래전 일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공부뻥이 그냥 빌라에서 애들 몇 명 모아두고 학원식으로 공부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선생님 댁이 4층이었어요. 빌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었죠. 아무튼 그때 눈 감고 계단 올라가는 놀이를 했어요. 눈 감고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헛발을 디디면서 놀이기구 떨어질 때 느낌 날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놀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혼자 거길 올라가면서 그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눈 감고 벽 짚고 쭉 계단을 올라가는데 3층쯤인가 갑자기 누가 쳐다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아무 의심 없이 눈을 딱 떴어요. 맞은편 계단을 돌아보는데 있죠. 어떤 검은 물체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형체는 그냥 사람인데 그냥 검은 물체였어요. 그때 조금 그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금방 훅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저 그날 엄청 울었습니다. 엉엉 울어서 4층에 계시던 선생님이 내려왔어요. 아무튼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 그 여자를 본 게요.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때 그냥 헛것을 보았다고만 생각했죠. 어렸을 때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저 형체만 보이던 그 여자가 이제는 몸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건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도 뭐다 스트레스를 막 받기 시작할 때였어요. 처음 본 게 친구가 시켜준 집에 붙어있는 귀신 보는 테스트였거든요. 눈 감고 친구가 시키는 대로 머릿속에서 상상하다가 거울을 보면 그 거울에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는 귀신이 보인다는 뭐 그런 거였어요. 같이 한 친구들은 아무도 안 보였는데 저만 유독 혼자 보였어요. 그 여자가 말이죠.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 겁이 많아요. 그 상상 속에서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에 저는 안 비치고 그 여자가 비치는 겁니다. 몸은 잘 기억 안 나고요. 얼굴만 생생히 기억나는데 엄청 하얀 얼굴에 검은 긴 머리였거든요. 그런데 입술이 정말 빨갰고 한쪽 입꼬리만 들어올려 웃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상상 가세요. 친구들 있어서 참았는데 사실 엄청 무서웠어요. 그 후로 시작이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새벽 3시인가에 잠이 든 적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귀신이 정말 기운이 세져서 활동하는 시간은 12시가 아니라
1시부터 3시 사이랍니다. 아무튼 전 그때 엄청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는데 그냥 자다가 갑자기 눈이 딱 떠졌어요.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그냥 눈이 딱 떠졌는데 그때 눈앞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팔을 괸 채 절 마주보고 또 입꼬리를 들어 올려 웃고 있었어요. 저 그때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소리도 못 지르고 진짜 눈물도 안 나오고 한참 억하고 숨도 못 쉬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그 여자가 사라졌는데 저 한참 후에야 신소리로 엄마 엄마 하고 소리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 일 있고 한 일주일 밥 못 먹고 엄청 시름시름 앓았어요. 시험은 당연히 망치고 그 뒤로 절대로 1시 이전에 잠듭니다. 무섭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도 그 여잔 절 자꾸 찾아옵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잠이 들 때나 버스에서 깜박깜박 졸 때도 어김없이 찾아와서는 웃고 있어요. 절 마주보고 한쪽 입꼬리만을 들어 올린 채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시름시름 정말 무서웠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일이 터졌습니다. 잠을 자는데 엄마가 저한테 오셨어요. 가위가 눌려서 무서우니까 같이 자자고. 엄마는 아버지하고 따로 주무시거든요. 싸우신 게 아니라 원래 그러십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아빠는 방에서. 그래서 제가 잠결에 그냥 자하고는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엄마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말을 안 해주세요. 저는 끝까지 따지고 들었죠. 사실 몇 번 제가 엄마한테 무섭다고 찾아간 적이 있어도 엄만 그러지 않았는데 한참 졸으니까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자는데 자다 깨서 내 방 쪽을 쳐다보니까 이상한 여자가 보였다고. 한쪽 입꼬리만 들어 올린 채 웃고 있는 여자가 자는 절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엄마는 제가 무서워할까봐 말을 안 해주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무섭습니다. 저 혼자 못 잤어요.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저승사자 아니냐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승사자는 여자도 고용하냐? 라고 웃으며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좀 짚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나타나면 제 주위에 누군가가 돌아가십니다. 전에 오빠가 그랬고 이번에 아는 친구가 그랬어요. 누군가 돌아가실 때 막 나타났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한참을 안 나타나더라고요. 전 솔직히 그 전에 친구가 해준 귀신 알아보는 테스트를 한 걸 후회합니다. 그 후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가만히 있는 귀신 깨우지 마세요.